2015년 10월 15일 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직속상관인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다. 그는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반대했다. 윤 팀장은 이튿날 팀장 정결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17일 오전 3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날 오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쫓아낸 것이다. 4년 뒤 윤 팀장은 검찰총장이 됐다. 7월이면 취임 1년이다. 지난 1년간 윤 총장은 대통령 이상으로 주목받았다. 3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파렴치범으로서 단죄하는 일이었다. 역대급 수사였지만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윤 총장 가족의 사기 의혹에 대한 처리였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도 화력을 총동원했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하다가 4년 만에야 겨우 사기를 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에 대한 모해 위증 강요 의혹 사건 처리다. 돌아보면 1년간 난리만 부렸지 한 일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다. 그에게 국민검사의 명성과 적지 않은 의혹에도 검찰총장직을 안겨준 것은 부당한 압력에 맞선 강직함이었다. 그는 지금 부당했던 정치검찰 상사들의 길을 걷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이 3월 31일 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4월 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묵살하고 대검 인권부에 넘겨버렸다. 4월 7일 민원협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윤 총장 뜻과 달리 수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은 터무니없는 비대의 원칙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었다. 6월 초 수사팀이 기자와 검사장의 대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수사팀은 11일 이동재 기자를 소환하고 16일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나 휴대폰 노트북에서 증거를 없앤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소환조사 계획을 대검 형사부는 결재하지 않았다. 19일 대검 부장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논의했다. 그날 오후 윤 총장은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장회의는 결론 없이 격론만 벌였었다. 자문단은 위원을 총장이 선임하니 그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다. 수사팀 내부는 5년 전 특별수사팀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최모 씨의 진정으로 불거졌다. 4월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 때 검찰 수사팀에 의해 위증 교사가 있었고 자신은 검찰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감찰이 한 달쯤 진행된 뒤 윤 총장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했다. 5월 27일 한동수 감찰부장은 계속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은 진정서 원본을 내주지 않았다. 대검 윤 총장은 사본을 만들어 이첩했다. 한 부장은 6월 13일 페이스북에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가리는 게 사안의 본질이므로 감찰 대상이라고 개진했다. 5월 말 이번엔 한모 씨가 자신도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지만 거부했다며 수사검사와 지휘 라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월 18일 한 씨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통해 위증 교사를 한 자나 그를 조사한다는 인권감독관은 모두 윤 청장의 측근이므로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맡아야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은 21일에야 감찰부와 인권감독실이 각각 조사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두 사건 모두 5년 전 윤 팀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팀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떻게든 수사를 뒤틀려고 했는지 한편에선 법무부와 맞서고 다른 한편에선 수사팀이나 감찰부와 갈등했다. 위압이나 방해로 비춰질 것 같으면 임의기구인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이번엔 자문단 뒤에 숨으려 한 것이다. 얼마 전 윤 총장이 엉덩이 꼬리뼈 쪽에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꼬리 없는 인간은 실제로 거짓말을 하며 살 경우 모두의 꼬리는 길어진다. 아무리 잘나도 거짓말을 하면 자라나는 피노키오의 코처럼 현대인들의 꼬리는 하루가 멀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꼬리가 늘어나는 생명체가 되었다. 꼬리는 당사자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고 타인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 꼬리는 질긴 기록으로 남아 퍼즐 게임의 마지막 한 단초가 되어 모든 것을 밝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꼬리 긴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태까지 형사처벌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그 뒤에 검찰의 무한정 봐주기라는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정황이다. 장모의 범죄 현장에는 그림자 실루엣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른거리고 있다. 김건희 씨는 그의 모친 사건과 별도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강한 범죄 의심을 받고 있다. 모녀가 함께 또는 따로 거대 자금이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과 맞물려 모래알 씹는 듯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대통령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파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건희 씨는 2009년경부터 고급 외제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BMW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역시 권오수 회장이 대표로 있는 두창셔문이라는 회사로 1차 넘어간 주식을 2차로 넘겨받았지만 그러한 주식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그 주식이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할 때 동원되도록 허락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만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대충 읽히는 사건의 걸개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독자적 주식 상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우회 상장을 하기로 작정하고 당시 상장 회사로 회사 재무 구조가 열악한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인수합병 자금을 두창섬유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창섬유 역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회장이어서 두 회사 모두 오너가 같다. 이와 같이 빌린 돈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한 뒤 두창섬유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며 주식상장으로 값이 오른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두창섬유에 넘겨주게 되고 즉 채권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전환해 준 것이다. 김건희 씨는 두창섬유가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헐값으로 넘겨받아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장 주식을 헐값에 장외 매도하는 경우는 친인척이나 회사 지배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특수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김건희 씨에게 장외 매도하였다는 것 점이 첫째 의혹이다. 권오수 회장은 상장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기술자를 동원하여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주식과 통장을 이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둘째 의혹이다.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의 주식만 주가 조작에 동원되면 금방 금감원 등에 적발되기 때문에 많은 주주가 주식 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여러 명의 주주의 주식이 동원되게 되는데 그 부정한 주가 조작을 위해 김건희 씨가 자신 명의의 주식과 주식거래 통장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을 권오수 회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경우 실제 거래와는 상관없이 최고 가격 시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그 총액을 범죄 이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에 따르면 약 12억 원 이상의 차액을 얻는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경찰의 내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다가 금감원이 검찰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버티는 바람에 내사가 종결되고 말았다. 이처럼 주가 조작이 경찰의 수사망에 노출되었으나 내사가 종결된 시점이 2013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결혼한 직후이다. 그런데 권오수 회장은 201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고객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를 매수할 때 자동차 매입 대금을 할부 대출해주는 회사이다. 그런데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주식 40만 주 약 2억 원을 또다시 액면 가격으로 넘겨주게 된다.
위 회사는 땅 짓고 헤엄치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여서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액면 가격으로 인수시키는 경우가 없는 것이 업계의 현실인데,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닌데도 액면 가격으로 인수하여 세 번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에 김건희 씨는 다시 위 회사의 주식을 주당 800원에 2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데, 바로 직전과 같은 주식을 기관 투자라라 할 수 있는 미래에셋은 주당 1,000원에, 우리들 휴브레인은 주당 1,500원 등에 사들이는데 이들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 업계 현실인데, 이상하게도 김건희 씨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데도 8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특혜를 입었고, 이것이 네 번째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위 주식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라면 그대로 보유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위 20원어치 두 번째 주식 거래는 취소하고 2억 원어치 첫 번째 주식은 다시 액면가로 매각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다. 즉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접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탁 관리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많으면 약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을 그대로 포기하는 전혀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사후수습 행위를 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당연한 듯이 진술하였을 뿐 관련 참고의 자취를 일체 거부를 함으로써 진실규명을 거부하며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관련 참고 자료는 당초 주식 매매 계약서나 매각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모든 거래의 명세가 드러나고 통장을 통해서 입금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 여부가 밝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의 장모 관련 사건 중 첫 번째 큰 건이 오금동 스포츠센터 사건이다. 당시 이 건물에는 이 건물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된 15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998년 IMF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위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던 모양이다. 당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당시까지는 우리에게 낯선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채권담보부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물건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던 종래 제도와 달리 채권, 즉 남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채권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이 해당된다. 없는 것, 즉 이 경우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대출을 적게 해주거나 이자가 높거나 한다. 실제 IMF 사태 때 도산한 많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이 신용대출해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액면 대출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낮은 가격으로 은행 무담보 신용대출을 매도하였고, 이를 인수한 채권 추심은행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이후 오랫동안 채무자들에게 무리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불법이 일부에서 자행되기도 하였다. 추심은행은 채권을 회수하면 횡재를 하고 못하면 손해를 보았지만 인수금액이 워낙 싸서 일부 회수되는 채권만으로도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정대택 씨가 IMF 사태를 담당한 정부기관에 근무하면서 이 금융기법을 배워 당시로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152억 원의 근저당권, 즉 채권을 매수 작전을 세웠고,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최은순 씨, 즉 윤 총장의 장모가 마련하였고, 나머지 89억 원 정도를 채권담보 부대출 방식으로 조달하여 근저당권을 종래 채권자에게 최은순 씨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 두 사람은 이익금이 생기면 반분하기로 약정서를 썼는데, 다행히 건물이 몇 개월 만에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최은순 씨가 152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익금 52억 원 중 26억 원을 정대택 씨에게 주어야 함에도 이익금 분할 약정서가 협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형사 고소하여 정 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익금을 혼자 독식하였던 것이다. 최 씨는 그 과정에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법무사를 회유하여 현금 2억 원 및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위증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법무사는 처음에는 최 씨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는 정 씨 편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기도 하였다. 최 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아파트 반환과 돈 2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파트 반환 청구는 승소하고 2억 원 반환 청구는 패소하였다.
이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파트와 현금은 모두 위증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 원인급여 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는 돌려받고 이행인수 법리가 적용된 듯하다. 일부는 돌려주지 말라고 상취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증의 대가로 위 재산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최 씨가 위증교사를 숨기기 위해 정당한 법률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여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선수를 쳐서 고소함으로써 자신이 빠져나가고 위증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률 상담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상대방을 먼저 범죄자로 만드는 성동격서의 교활함을 보인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가진 자의 자문이 없으면 생각해낼 수 없는 법제도 악용세례라 할 수 있다. 처벌받고 나온 법무사는 자신의 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증교사의 대가로 돈을 아파트를 받았다고 자수해야 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은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안모 씨와 성남시 돈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4장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 씨는 최 씨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 피해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최 씨의 고소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2년 6월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 씨가 이러한 위조와 행사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모든 범죄의 유형이 동업관계 등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일정한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의 분배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그의 손발을 묶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동일한 행위 패턴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최 씨의 딸 김건희 씨가 간헐적으로 등장하여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사실이다. 자금 동원에 김건희 씨가 관련되었다는 관계인들의 일관된 주장이 있거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인 김아무개 씨가 위조하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사건 사후 처리 과정에 김건희 씨가 동업자에게 회유 목적의 자금을 송금하였거나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해 주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검찰 고위직 검사가 거론되었다거나 등등 김건희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다른 동업자들은 하나같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익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는데 정작 최 씨만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거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묘한 부조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최 씨와 그 주변인들을 향한 수사의 꽃비가 조여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처와 장모가 위와 같은 범죄 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수사 최고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사를 왜곡하거나 진실 규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야 할 순간이 되었다고 보인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